자, 이제 23년 공무원의 통신입니다. 자, 통신에 아마 통신공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번 통신은 그냥 씩 웃으면서 답을 냈던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었는데요. 문제에서 답을 줬어요. 문제에서 딱 공부를 좀 꼼꼼하게만 좀 하신 분들은 이건 이 단어에 안 맞는 건데 라는 그런 것들을 준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요? 비전공자 학생이 이런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걸 좋아하는 비전공자 학생이 통신 점수가 만점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 문제가 이런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딱 거기 그냥 건성을 대충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보이는 문제들이 많지만 잘 보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신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모의고사 할 때 인물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몇 개 맞냐 라고 했던 그걸 읽으면서 정확하게 맞다 틀렸다를 좀 체크하는 연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그래도 조금 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힘들다고 한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그래도 무난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대역 확산 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은, 우리 대역 확산은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하고 프리퀀시 호핑 뭐 이런 것들, 타임 호핑 같은 게 있는데,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은 정보 데이터의 신호하고 PN 신호의 곱으로서, 그죠?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PN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PN 코드 발생기에서 메시지하고 곱해가지고 확산된다 라고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곱하여 반속파 변조를 함으로써 스펙트럼을 확산시키는 그런 형태의 변조 방식이다. PN 신호의 동기란 수신 신호에 포함된 PM 신호하고 수신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PN 신호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날라온 신호하고 송신에 쓰던 PN 코드하고 수신에 쓰던 PN 코드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똑같을 건데 그걸 순서를 딱 클럭의 순서, 위치 순서를 딱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춰주는 그 과정이 동기다. 근데 좀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죠? 자, 3번의 프리퀀시 호핑 방식은 광대역의 간섭 신호에 더 강함으로 이동 송신의 부호 분할 다중화 환경에 널리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용 통신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동 통신의 부호 분할, 우리 핸드폰 이동 통신에서는 CDMA는 프리퀀시 호핑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이렉트 시퀀스. 그래서 맨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이렉트 시퀀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핸드폰에서 많이 쓰니까요. 이게 프리퀀시 호핑을 쓰는 곳은 군용 통신 장비 그런 쪽에서는 좀 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을 수가 없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변조기하고 복조기에서 PN 신호 생성기가 부과되어서 PN 신호에 의해서 대역 확산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거나 역확산된다. 이거 확산과 역확산, 송신 측에서는 확산, 수신 측에서는 역확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무조건 3번인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신호하고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필요의 변환의 특성 중에서 쌍대성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고 해서 쌍대성을 이야기할 때 XT하고 XF,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생긴 신호가 주파수 영역으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XT고요. 이건 XF예요. 근데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생긴 신호는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다시 오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걸 표시할 때 쓰는 게 XT인 거예요. 라지 X의 시간 함수를 하면 주파수 영역으로 하면 스몰 X의 주파수 함수예요. 근데 쌍대 이론에서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를 써줘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1번 틀렸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는 안 썼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키워드인데 써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게 키워드인데 어쨌든 요 관계. 선형 시스템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필요의 급수는 주기 신호를 복소 지수 함수들의 합으로서 전개한 거다.
주파수 그 사인하고 코사인이 지수함수들이거든요. 그 지수함수들의 합으로서 나타낸 거다. 신호가 유한값의 에너지를 가진 경우에 우리는 이걸 에너지 신호다. 전력 신호, 에너지 신호의 구분이죠. 그죠? 자, 양자화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선형 양자화기는 건사치에 대한 반올림을 하므로 약간의 오류가 포함된다. 항상 양자화를 할 때는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양자화할 때 이게 7.9면 이건 8이라고 양자화 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양자화 잡음이죠. 그죠? 그래서 양자화 잡음이 포함된다. 양자화 오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을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고, 비선형 양자화기는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양자화 레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선형 양자화는 양자화 레벨을 신호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거고, 비선형 양자화는 레벨을 나눌 때 이게 작을 때는 간격을 좁게, 크면 클수록 간격을 더 넓게 이렇게 나가는 게 비선형 양자화다. 그죠? 그래서 선형 양자화, 비선형 양자화. 양자화 간격을 크게 하면 당연히 간격이 크면 요만큼 됐을 때 오차가 요만큼 생깁니다. 잡음이 큰데 간격이 작으면 이 잡음이 작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크게 하면 작은 신호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작은 신호에 대해서는 잡음이 큰 잡음이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걸 못해도 4번은 틀렸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 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데이터 전송률은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 RB, BPS, 수당 전송 비트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초당 전송되는 비트수인 BPS로 나타내더라. 변조 신호, RS죠? 심볼률입니다. 여기는 보호라고도 하고요. 심볼 퍼 세크. 그래서 SPS. BPS가 아니라 SP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조 속도는 신호 레벨이 변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1초당 전송되는 심볼의 수를 의미하며 보호 단위로 사용한다. 보호율이라고도 한다. 오류율은 통신의 경로상에서 잡음의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원 신호의 레벨과 노이즈 레벨의 비율. 이건 오류율이 아니라 뭐예요? 원 신호의 레벨과 노이즈 레벨의 비율. SNR이죠. 그죠? 오류율은 비트 에러 레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SNR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대역폭은 전송 장비나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제한되는 신호의 폭을 의미하며 주파수 특성 곡선상의 최고 이덕점으로부터, 우리 대역폭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전자공학 할 때 이덕이 최대가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요? 루트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3dB죠. 그죠? 떨어지는 그만큼. 그래서 이건 전압이 루트 2분의 1이고 전력은 2분의 1이고 나는 마이너스 3dB. 그래서 이덕점으로부터 3dB만큼 이덕을 내려간 두 지점 사이의 폭을 의미한다. 자, 샤논 채널 용량. 이건 그냥 공식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통신 문제라서 샤논의 문제가 두세 문제는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샤논의 이 공식이 바로 나오는 건 별론데 샤논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통신 문제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통신을 보면서 참 통신 문제를 깔끔하게 잘 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도 아니면서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잘 풀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공부를 정확하게 못한 사람은 좀 힘들었던 그런 형태로 만들었던 문제 같아요. 앞으로 이 정도 수준만 계속 나와준다면 통신은 뭐 딱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저 문제가 깔끔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별로예요. 공식이 외우라 한 것. 자, 나중에는 안 나오겠죠, 그죠? C는 BW 로그 2에 1 플러스 SNB다, 그죠? 자, 이것도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PCM 통신 시스템의 순서로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채널, 복호화, 필터링, 뭐 이런
이거 맨날 하는 거고, 이 필터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론하면서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자, PLL. 이것도요, 이 PLL 문제가 어쨌든 근래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잘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PLL의 주요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VCO는 입력 전압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를 출력한다. 뭐 전압에 따라서 주파수를 감변시키는, 전압이 바뀌면 주파수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VCO다. 로페스 필터, 루프 필터라고 하고요. 제역 통과 필터 구조로서 루프 동작 중에서 발생되는 잡음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잡음을 제거한다는 게 이건 거예요. 이게 위상을 비교하면 비교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은 이렇게 탁 끊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로페스 필터를 사용을 하면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잡음인 거거든요. 탁 끊어지는 형태가. 스무스하게 올라가야 정확한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 펌프라는 것은 전하의 변화와 무관하게 출력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서 낮은 주파수로 변환한다. 이건 차지 펌프가 아니라 뭐예요? 전압의 변화하고 무관하게 출력에서의 높은 주파수가. 여기에 기준 주파수. 수정 발전 기조, 그죠? 여기서 수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A, 분주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페이저 컴플레이트죠. 위상 비교를 해요. 그리고 위상 비교한 결과에 의해서 차지 펌프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눈에는 안 시스템에서는 안 보이고요. 루프 필터 쓰고, 여기에 VCO. 그래서 이게 Vout입니다. 근데 이 VCO에 1-B 분주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죠. 이게 PL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LL의 기본 구성이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주파수하고 여기 들어오는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게 PLL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차지 펌프는요, 이게 컴프레이트에서 나오는 출력에 의해서 전하를 충전시킨 건지 방전시킬 건지, 그게 차지 펌프고, 지금은 전하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 전압의 크기는 무관하게 이 주파수가 요만큼 분주돼서 나오는 거예요. 분주돼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서 낮은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은 분주회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차지 펌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분주회로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디텍트, 페이지 컴플레이트라고도 하고 페이지 디텍트라고 하는 얘는 입력된 두 주파수의 신호를 비교해서 이 주파수하고 레퍼런스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지 펌프에 펄스를 가해서 충전을 시킬 건지 방전을 시킬 건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형태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몰라도 잘 읽어보면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은 무조건 인지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신호 전송의 이득을 표시하는 데시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전력은 몇 로그? 10로그. 전압이나 전류는 몇 로그? 20로그. 그것만 알아도 답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과 같이 설명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장단점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 발견과 수리가 쉽고 노드의 정설이라든지 이전이 쉽다. 단점은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 지역의 고장에 취약하다. 그래서 중앙 지역 노드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통신불능이다.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하나가 고장나면 고장 지점 찾는 건 그렇게 힘들건 아니에요. 이게 노드 하나가 고장났으면 이건 좀 고장났다 바로 되고 나머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앙 제어 장치가 고장 나버리면 이 시스템 전체는 마비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 무슨 형요? 스타형. 자, TCP UDP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거. 그래도 그나마 이쪽 설명하면서 맨날 하는 게 TCP, UDP예요. 그죠? TCP는 뭐요? 오류 제어를 하고 그게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해주고 하는 이런 거고, UD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이 아닌 그런 개념이고, TCP는 오류 제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UDP는
이건 신뢰성 없는 비연결형 뭐 IP 전달 서비스고, TCP는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하며 지점 간 통신만 지원한다. 이 지점하고 사이에 통신만 지원한다. TCP. 이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많은 오버헤드가 뭐하고 비교했을 때라고 하면 UDP하고 비교했을 때. UDP는 보내고 나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헤드가 단순해요. 근데 TCP는 거기 단문도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헤드가 복잡하겠죠. 그죠? 이건 제어를 많이 하려면 헤드가 복잡할 거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UDP는 성인 및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전송을 보장한다. UDP가 이렇게 전송 보장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보장한다는 건 없으니까 TCP는 이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CP 이야기죠. 그죠? 이건 UDP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UDP는 알아서 찾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UDP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단어들을 몰라도 이거 전송 보장하는 것은 TCP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게 키워드인 거예요. OSI 참조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표현 계층은 데이터의 구문, 즉 데이터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암호화, 압축, 보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게 표현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노드들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접근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노드들 간의 인접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 흐름 제어, 즉 그 순서 제어, 그게 흐름 제어, 에러 제어가 가능한 이건 데이터 링크. 그래서 여기에 노드들 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겠다. 키워드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구조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각 계층들은 망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 중에서 한 부분을 수행한다. 계층 구조에서는 이럴 것 같고, 세션 계층은 전체 메시지의 종단 간의 전송을 담당을 하며 연결 제어 기능과 분할, 재조립. 그러니까 큰 메시지를 분할해서 잘라서 보내고 수신 측에서는 다시 잘라서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재조립해서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할하고 재조립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은 세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송 계층.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 하는 게 이런 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건 전송 계층에 대한 개념만 알면 무조건 답은 4번인 건 보입니다. 8개의 신호의 준위를 갖는 신호를 전송하는 3000Hz의 대역폭을 갖는 무잡음 채널이 있다. 최대 비트율은 얼마인가? 이건 무잡음 채널. 그러니까 AWGN 채널에서 사용하는 채널 용량은 C는 뭐라고요? 아까 전에 적었던 BW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 이건 노이즈가 존재하는, 백색 잡음이 존재하는 채널에서 사용하는 채널 용량이죠. 근데 이 채널 용량이 샤노니 말고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은 이론적인 무잡음 채널에서 사용하는 형태는 2BW의 로그 2의 M 이라는 이런 채널 용량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잡음이 없는 채널, 이상적인 채널에서의 최대 비트율을 나타낼 때,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3000 곱하기, 이게 레벨이 8개라고 했잖아요. 8개니까 로그 2에 8 하니까 3 하니까 얼마요? 1800 bps, 18000 bps, 그죠?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거. 참 다양하게도 나왔습니다. 그죠? 전 범위가 나온 거예요. 반송 주파수의 2분의 1 길이를 갖는 공진 안테나. 그게 반파장 안테나. 이 반파장 안테나는요, 급전점에서 여기서 전류가 최대가 되고, 전류의 패턴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가운데에서 최대가 되고, 가면 갈수록 전류가 최소가 돼요. 그래서 전류는 양 끝에서 최소가 되고요, 가운데가 최대가 됩니다. 대신 전압은요, 전압은 반파장이니까 양 끝에서 최대가 되고 여기는 최소가 되고요. 자, 전류는 양 끝에서 최대가 된다가 아니라 최소가 된다. 수직 다이폴은요, 자, 이건 수평 다이폴이거든요. 수직 다이폴은 이렇게 세우는 거겠죠?
이건 수평면 내에서는 이렇게 세웠는데 수평면 내에서 보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무지항성이 될 수 있죠. 근데 수직면 내에서 보면 딱 잘라서 보면 이쪽은 잘 갈 거고 이쪽은 잘 갈 거니까. 그래서 수직 다이폴은 수평면 내에서는 무지항성이 될 수 있고 수직 편파가 복사되죠. 수직 안테나니까 이게 수직 편파가 날아간다. 이 문제도 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았던, 그래서 헤테로다인 방식은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헤테로다인 방식을 내주면 참 좋아하는데, 다음은 AM 라디오 방송 신호의 수신을 위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구성이다. A하고 B의 블록으로서 가장 적합한 쌍은 하니까 우리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첫 단은 RF앰프죠. 그리고 이 RF앰프에 있는 것은 무조건 여기는 밴드 패스 필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RF 필터를 링을 하잖아요. 그죠? 원하는 주파수만 받아서 그걸 정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 기능을 가진 RF 정폭기. 그래서 입력회로가 밴드 패스 필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구발전기하고 곱해가지고 여기도 내가 중간 주파수죠? 여기는 IF 정폭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BPF가 있죠? BPF를 가진 IF 앰프. 이 정도로 사용될 겁니다. 답은 1번인가요? 자, 이거 고마웠던 문제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상식. 로페스 필터 변조. 그러니까 음성 신호에 뭐가요? 이게 좀 고역이 들어가고 하는 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치우고 하니까 로페스 필터 필요하고 변조했어요. 근데 변조할 때 특성이 뭐예요? 이 사람은 F1에, 이 사람은 F2에, 이 사람은 FK에. 사람마다 주파수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다르게 했어. KBS, MBC, SBS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스펙트럼 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KBS는 이 주파수에. 그래서 이렇게. SBS는 이 주파수에. MBC는 이 주파수에.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냈을 때 채널로서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스펙트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와가지고 수신 측에서는요, 밴드 패스 필터, 내가 MBC를 듣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밴드 패스 필터 써야 되잖아요. 그죠? SBS 듣고 싶으면 이런 밴드 패스 필터 써야 되고, KBS 듣고 싶으면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써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밴드 패스 필터 써가지고 그 원하는 형태를 다시 그 주파수를 곱하면 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곱해서 거기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원 신호가 나오더라. 나는 이 시스템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FDM을 가장 좀 불편하게 보여준 그런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FDM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통신 시스템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그림을 현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주파수별로 이렇게 따로 보내고 따로 받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구나.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스템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시스템이 없네. 그림이 없네. 그림을 안 했네요. 이거 IQ 맨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ST, S1T.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있으면 이 신호를 뭘로 해요? 이렇게 앞에 신호, 홀수 번째는 이렇게 보내고 짝수 번째는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고, 얘는 코사인이고,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90도 해서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서 전송하는 거. 뭐야? 사인은 마이너스 써서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QPSK나 QAM. 그죠? 그래서 QPSK는 QAM인데,
복조기가 아니라 송신기 쪽이에요. 이건 만들어서 보내는 쪽이니까 뭐가 된다고요? 변조기죠, 그죠?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신호가 순간적으로 변하면 주파수가 무한대이다. 이건요, 제가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신호가 갑작스럽게 탁 뛰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주파수가 엄청 크게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펄스, 여기는 주파수가 그냥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가 순간적으로 바뀌면 주파수가 무한대계가 나온다.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짧은 기간 내에서 내의 변화는,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짧은 기간 내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주기가 짧게 바뀌는 것들. 이런 것은 주파수는 뭐라고요? 높은 주파수를 이야기한다. 위상 180도의 정연파는 시간 0에서 진폭이 0으로 시작을 하며 진폭은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0도, 180도. 이거잖아요, 그죠? 0도면 시간이 증가하면 진폭이 증가하죠? 180도는 시간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연파는 최대 진폭, 주파수, 위상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내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연파에서는 진폭, 주파수, 위상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기저대역 디지털 이원 전송 부호 중에서 동일한 데이터 전송률을 가정할 때 대역폭이 가장 큰 것은 하는데, 우리 전송 부호 중에서 대역이 늘어나는 거, 펄스폭이 좁아지는 거,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마지막 문제 있죠. 마지막 문제 먼저 한번 볼래요? 25번. 정보 비트가 있을 때 A 방식은요, A 방식은 양극성 NRG잖아요, 그죠? NRG가 될 때는 대역폭이 넓잖아요, 그죠? 그 펄스폭이 크죠? 펄스폭이 크면 우리 통신에서 맨날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펄스폭일 때 주파수 스펙트럼을 하면 이게 타오면요, 타오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 면적이 높이에요. 높이인데 이 면적은 작아지니까 높이는 작아져요. 근데 타오가 이거니까 타오분의 1은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펄스폭이 좁아지면 여기가 대역폭, 가장 기본적인 말없이 이야기하는 널-투-널 대역이라고 하는 이 대역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10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보낼 거고요. 1, 0, 1 이렇게 보내는 애는 펄스폭이 요거인 거예요. 그럼 대역이 요거인 거고, 어떤 애는 이렇게 보내면 1일 때는 1로 갔다가 0으로 가고, 0일 때는 0에 있다가 1로 가고. 1 합시다. 0에 있다가 1로 가고, 0에 있다가 1로 가고, 0에 있다가 1로 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얘들은 펄스폭이 이걸로 감소하죠. 펄스폭이 감소를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스폭의 감소에 의해서 대역이 넓어진다. 이건 수업하면서 수없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전송 부호 중에서 대역이 넓어지는 것, 가장 넓게 쓰는 것은 맨체스터 코드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코드. 거기 25번에 맨체스터 코드가 몇 번요? B죠, 그죠? 그래서 25번에 B가 맨체스터 코드. C에 NRG, RG도 대역이 넓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뭐 대역이 넓어지긴 해요. 그래서 넓어지긴 하는데 지금은 RG는 없잖아요. 그래서 RG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송률을 가정할 때 동일한 전송률로서 보낸다고 했을 때, 동일한 전송률을 보낸단 말은 비트 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트 간격이 똑같을 때 대역이 가장 큰 것은 맨체스터죠.
하나의 심볼에 여러 비트를 실어서 전송할 때 대역폭 효율 면에서 가장 불리한 방식은, 제가 이건 수업하면서 거기 처음 FSK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 내용. 뭐요? FSK는 보통은 진수가 늘어나면 대역이 줄어드는데 반해서 FSK는 주파수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역폭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FSK는 진수가 늘어나면 대역이 늘어나는 전력 제한된 시스템이고, PSK나 QAM 같은 경우, ASK는 진수가 늘어나면 대역은 줄어들어요. 작게 만들려고 하는 대역 제한된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은 PSK나 QAM. 전력 제한된 시스템에 쓰는 것은 FSK.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론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대역폭 효율 면에서 가장 나쁜 것은 FSK다. 다음 중 OFDM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통신은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요건 알아야죠. 우리가 핸드폰 쓰면서 3세대 쓸 때 CDMA 쓴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4세대부터 LTE 쓰면서 OFDM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간 거고,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 102.11gn 이런 쪽은 OFDM 씁니다. 그리고 DMB에서 OFDM하고 같은 원리를 썼던 거고요.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당연히 OFDM을 쓰는데 3세대는 IMT 2000은 CDMA잖아요. 2세대부터 3세대는 CDMA. 20kHz 대역폭의 기지대역 오디오 신호를 FM이 20kHz라는 거예요. 나이키 스틸로 표본화하고 FS는 얼마요? 40kHz라는 거예요. N이 얼마요? M이 1024니까 N은 10비트죠, 그죠? 2의 10성이니까, 그죠? 하나의 샘플당 10비트를 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한다. 그러면 RB가 얼마가 되죠? 전송률은 40K 곱하기 10비트 해서 400kbps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률이 400kbps인데 이때 600kb의 용량의 CD에, 그러면 이 400kbps라는 이런 애는 몇 초의 분량을, 오디오 분량을 저장할 수 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CD 용량이 얼마라고요? 용량이 600MB. 즉, 600 곱하기 비트로 고치면 8 곱하기 10의 육수. 하니까 얼마요? 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용량이 이만큼이면 1초에 이만큼 보내면 몇 초? 하니까 얘는 400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몇 초냐?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3개. 초는 놔두고, 그죠? 그러면 400, 4800, 10인가요? 12. 그래서 시간은 12 곱하기 10의 3성. 12,000초 저장시키다. 12,000초면 몇 분이죠? 나누기 60. 200분인가요? CD 한 장이 200분 정도 보통 하나요? 그죠? 거의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200분, 5분. 노래 하나가 5분이니까 40곡? 40곡까지 보통 안 넣지 않나? 그냥 대충 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음성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샘플링을 더 많이 해요. 좀 더 음질이 좋을수록 여기 주파수도 20kHz가 아니라 22kHz까지 하고, 여기도 10비트가 아니라 16비트까지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오디오 음성. 자, 랜 연결 장치하고 VLAN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답은 잘 찍어 보시면 돼요. 라우트는 데이터 링크층의 그 목적지 주소에 따라서 패킷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우트하고 데이터 링크는 안 맞죠, 그죠? 라우트는 뭐요? 네트워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하고 그냥 찍고 넘기는 거예요. 몰라도. 중계기는 필터링 기능이 없다. 그냥 그대로 전달한다. V-LAN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근거리 통신이죠. 그죠?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버추얼-랜이죠. 그죠? 링크 계층 교환기는 프레임의 링크 계층 주소의 맥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모르잖아요. V-LAN은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위성의 지구 주위의 공전 주기하고 지구가 자전 주기가 똑같아 가지고 언제든지 쳐다보면 그 자리에 있는 위성. 정지 위성, 그죠? 그래서 정지 위성. 위성을 추적할 필요가 없죠, 따로.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은 이게 핑핑 돌아가거든요.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하루에 뭐 20바퀴, 15바퀴 정도 돌아요. 그러면 분명히 좀 전에 저기 있었는데 좀 이따가 저 위에 있고 좀 이따가 저기가 있거든요. 그럼 추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고,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통신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지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저궤도 위성하고 통신할 때 분명히 눈에 보일 때까지는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안 보이는 쪽으로 가버리면 통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궤도 위성이고요. 품질이 항상 균일하겠죠. 그리고 포인트 투 포인트도 가능하다. 송신기 정폭기 중에서 전력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이건 전자공학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뭐야? 얘는 25%, 맥스 50%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 병렬 부하를 쓰면 B급은 78.5%, 맥스, 얘는 C급은 78.5%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C급이고. 다음에 A, B, C, D에 대한 명칭이다. 가장 알맞은 거. 자, 정보가 0, 1, 0, 0, 1, 1, 1, 0. NRG 방식이고 공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극형 NRG입니다, 그죠? 극형 NRG. 그 다음에 얘는 1일 때는, 0일 때는 이거, 1일 때는 이거, 0일 때는 이거 하니까 맨체스터죠, 그죠? 얘는 0일 때는 이게 0과 1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0일 때를 플러스 VC 쓰고 1일 때를 마이너스 VC 쓰는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무조건 1일 때가 플러스 VC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뭐요? 극형인데 RG죠. 얘는 1일 때는 상태 반전만 하고 0일 때는 0을 유지하는 바이폴라, 그죠? AMI입니다. 양극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요? 4번입니다. 여기서 극형이라는 게 사실 정식 명칭입니다. 폴라고 양극이란 말이 복류라는 말이에요. 위아래를 다 쓰는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제가 통신을 처음 할 때,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데 수험수로서 공부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 그냥 유니폴라, 폴라, 그 다음에 바이폴라 이 세 가지로 구별해 주시고요. 폴라를 극형이라고 쓰는 연습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신을 그냥 후다닥 넘겼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좀 이런저런 부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후다닥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통신 문제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국문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공개가 안 돼가지고 모르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복원을 해준 문제에서는 좀 이상한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도 이 지우기에서 이건 아니겠지 하고 지우기로 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셨을 건데 점수가 생각보다 뭐 잘 나왔으면 싶은데 이게 통신이 공부를 얼른 그냥 대충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하고 넘겼다면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꼼꼼하게 따졌다면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던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85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전자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기본이 한 80점 정도고 90점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보다 이거 만점 받는 친구들도 몇 명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시험 문제들. 자,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푹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 좀,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요, 지금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격증을 준비하세요. 자격증 좀 하나, 이거 공부했던 걸로서 자격증을 따로 한번 준비해 보시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못했던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 지금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 시간 놀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